있어요. 고백은 이미 하기로 결정해서 그만두는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러브 컨페이션 투 마이 러브. 아오 징그러. 뭐 발을 맞춰서 걸어. 이거 발 그냥. 시작은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아하.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무슨 그런 건 결혼할 때 해. 그런 뭐 거창하게 막 무슨 뭐 고백 쇼하고 그러는 건 그 나중에 그 프로포즈 할 때 그런 때 멋있게 하시고, 연애를 시작하는 건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그러면은 보통 썸남 썸녀라 그러잖아요. 썸남 썸녀가 되면은 보통 연애를 해요. 근데 그 연애를 어떻게 하냐, 막 어디 막 뭐 발표하듯이 나가서 난 널 좋아하고 있어 막 이렇게 무슨 뭐 뮤지컬이나 무슨 영화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누가 다 싫어해. 그거 미친 거야.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연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연애할 땐 처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과 나의 공통적인 뭐 관심사라든지 대화가 재밌게 끊기지 않고 재밌게 잘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대화를 하는데 말이 끊겨. 막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뭐 해서 뭐 했어요 막 이러고서 막 저쪽에서 이러는데, 아 그래요? 힘들었겠네 이러고서 다음 사람 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대화가 중간중간에 어긋나고 말이 잠깐 없고 막 이러면 연애하기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 진짜 썸남 썸녀가 되려면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말이 굉장히 잘 통해요. 말이 그냥 청산유수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상대방도 그냥 바로 맞받아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연애로 가는 자연스러운 길이야. 아하. 그러다가 이제 뭐 밥 먹으러 가고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막 카페도 가고 막 이러다 보면, 야 물어봐. 그럼 이제 누가 서로가 가끔 야 뭐야 이거 우리 맨날 만나 뭐 남자친구야 네가?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러면서 한번 떠봐. 서로가 한번 떠보는 그런 계기가 있어. 약간 빨리 나랑 이제 사귀자라는 어필이야. 그게 딱 뜨면 뭐 맨날 만나고 맨날 보는데 뭐 여자친구 하고 싶으면 여자친구 하던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투격투격 하면서 그러면서 야 진짜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사귀는 거야. 아하. 근데 나 오늘부터 너와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어도 될까? 널 정말 사랑하고 있어. 막 그냥 북두신권으로 갔다가 그냥 뒤졌는데도 뒤질 때까지 그냥 확. 그런 연애는 없어.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단 얼굴이 개 잘생기거나 얼굴이 개 예쁜데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면은 당연히 아하. 받아주죠. 답은 얼굴이다. 한국 드라마 2달간 압수. 이게 여기서 끝맺음이 중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헤어질 때도 있어요. 헤어질 때는 그냥 뭐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잠수 타고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답을 안 하고 뭐 뭐야 우리 뭐 안 만나 막 이러는데도 그냥 대화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냥 이러고서 헤어지는 거야. 헤어짐은 아주 깔끔해야 돼. 헤어짐은 제일 베스트는 만나서 얼굴 보고 요즘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힘들고 그랬어서 내가 좀 이제는 뭐 연애를 이제 우리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얼굴 보고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힘들면 전화라도 해야 되고, 전화로라도 못하면 문자로라도 해야 돼.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게 내가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도 몰라. 영원히 사귀고 있는 거야. 막 그 사람은 막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사귀고 있으면서 옛날 사람이랑 정리가 안 돼서 얘는 나랑 아직도 사귀는 건가 안 사귀는 건가 착각할 정도로 막 완전히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가끔 연락 오고 막 그런 미친 이상한 관계들이 있어요 실제로. 카톡으로 이별 통보하든지 전화로 이별 통보하든지 막 이런 것들이 예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라도 끄짐을 맺어줘야 돼요. 그렇게라도 끊질 않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전화 끊어버리고 막 그냥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막 이러면은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사귈 때는 아주 신압으로 그라데이션 되듯이 싹 스며들듯이 싹 이렇게 팍 들어. 연애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되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하되 끊음은 끝났을 땐 연애가 끝나고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이 없을 땐 정확하게 절단한 정확하게 잘라버리는 그게 어떤 것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 딱 우린 끝났다라는 걸 통보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돼요. 형 더 이상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자연스럽게 생겨. 이프님 만나기 전에 가족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결혼해라 마라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나 듣는 거 짜증나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나 혼자 살겠다 그랬어. 그러고서 이프님 만나. 형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안 되라고 할 거냐고? 왜? 왜 안 된다 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트위치 생활 끝이야. 투수 생활 끝이라고. 유튜브 생활 뭐 유튜브 생활이야. 뭐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10분 5분 보겠지만 트위치 생활은 아예 끝이야. 이건 왜냐? 이건 라디오 방송처럼 생활에 묻어있기 때문이야. 이건 생활에 묻어있는데 결혼을 하잖아. 남자건 여자건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내 방송은 이해하기 힘든 방송이거든. 되게 매니악한 방송이야 사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아침마다 방송 켜가지고 개소리 팍팍팍팍 개질하다가 갑자기 게임하다가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화내고 막 미친 이상한 본능대로 하는 본능적 방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해주길 바랄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재밌는데 상대방도 이 사람을 몇 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에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갖고 있으면 전혀 이걸 공유할 수가 없단 말이야. 결국 어떻게 됐어? 결혼한 사람들 아무도 안 오잖아. 결혼했다 그러는 애들 안 오잖아. 지금 안 오잖아. 없잖아. 여기 없어. 여기 없다니까. 여기 있는 유부남 유부녀들 뭔지 알아? 결혼한 지 좀 된 사람들이야. 막 3, 4년, 5년 막 애기들 막 이제 키워가지고 초등학생 되고 이제 유치원 가고 막 뭐 대학생 되고 이런 분들만 남아있는 곳이야. 지금 유부남, 유부녀 아니면은 총각 처녀만 남아있는 곳이라고 여기가. 결혼한 신혼 신부 양후 10년 동안은 없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결혼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네가 결혼을 하면 내 방송이 안 오는 장사가 안 되잖아. 전 부관님 플립 여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익숙해졌으면 이제 괜찮은데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자만추가 뭐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아 깜짝 놀랐잖아. 나는 자만추 다른 의미로 생각했잖아. 씨 깜짝. 여튼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직 시작해본 적이 없나요? 그럼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매력 아닐까요? 유튜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야 이거 안 넣으려 그랬는데 안 넣는 게 안 돼. 유튜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우씨 이게 왜 안 돼? 이게 원래 어깨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앉는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광배근바. 그러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꽃다발 큰 거 들고 회사든 학교든 이 개 콧다발부터가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얼마 전에 미국 군대에서 개발한 숙면 취하는 방법이라 유튜브에 영상을 봤는데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2분에 잠드는 방법. 손바닥을 하늘로 보게 해서 팔을 최대한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제일 좋은 건 존나 지루한 다큐멘터리 있지. 이 녀석은 오늘도 혼자서 조언을 거늡니다. 오, 배가 고픈 모양이군요. 그때 아침 저 앞에 물가가 보입니다. 막 이런 거 있지. 야, 이거 보고 핸드폰도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막 이렇게 졸려 막.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눈 감고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어. 이 지금 나오는 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 그러다 이렇게 눈을 딱 떠. 그러면은 핸드폰 켜져 있잖아. 그리고 막 이 녀석이 오늘은 물을 별로 마시기 싫은가 보군요. 막 이러면서 막 동물 막 먹고 있는 거 보면 갑자기 자야겠다. 옆에 버튼 누르고 저 머리 위에 올려놓고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럼 조금 잠 안 오는 느낌이다. 갑자기 그거 안 들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근데 좀 누워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방금 전에 그 물 먹던 애가 날 쳐다봐. 그럼 그 물 먹던 애가 날 왜 쳐다볼까 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갑자기 사람이 아니네. 왜 내가 사람이 아니지? 도망쳐야 되겠다. 막 도망치는데 계단이 있어. 계단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계단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발 이렇게 뻗었는데 그게 끝이어서 막 혼자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이러고 그러다가 잠들어. 나는 최근에 잠자기 한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아예 안 해요. 커피, 뭐 더위사냥, 뭐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지. 아예 안 먹어. 먹으면 잠이 안 와. 못 자. 자기 전에 한 카페인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잠자는 타이밍이 1시간 2시간 늦어지고 2시간 3시간 늦어지고 막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죽어. 뭐 이러면서 일어나. 막 눈이 막 안 떠지는데 눈 뜨려고. 근데 콜라는 솔직히 잠이 안 오는 거 그렇게 카페인 관여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직방은 더위사냥. 여름에 더워서 더위사냥 먹잖아. 밤에 잠이 안 와. 우리나라 많은 그 부부들께 말씀드리는데 혹시 배우자분이 좀 맨날 피곤해하고 밤에 자꾸 자서 짜증나시는 분들은 더위사냥 먹여보세요. 못 자. 그러니까 뭐 나도 여러 개 써봤거든. 막 무슨 뭐라 그래, 저런 허브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머리맡에 놔보고 뭐 목 뒤에다가 여기다 막 바르면 긴장이 완화된다 그래서 막 여기 목 뒤에다가 막 뭐 무슨 향기 나는 거 그런 거 허브 오일 같은 거 바르고 막 별짓을 잠 안 올 때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잠이 안 올 때 제일 좋은 거, 낮에 해를 미친 듯이 보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을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 그럼 바로 직방으로 자. 이러고 바로 자. 특히 밥 먹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있다가 눈이 막 저녁 먹고 막 재밌는 거 예능하는데 막 웃고 있다가 자. 앉아. 자. 앉아. 계속 그래. 막 배부르고 등 따시고 따뜻하고 막 그러면 막 졸려. 계속 몸 편하고 막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그때 갑자기 내일 내야 되는 공과금이라든지 돈 갚는 날이라든지 업무 같은 거 갑자기 생각나고 내일 뭐 했어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딱 생각나는 순간 갑자기 잠 딱 깨. 아씨. 그 자기 전에 항상 그런 잡생각을 하면 안 돼. 그때 자기 전에가 해결 능력이 제일 좋긴 하거든. 근데 자기 전에 잡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 그 잡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고민, 막 짜증났던 거, 막 창피하고 막 수치스러웠던 거, 막 그런 거 갑자기 그런 거 탁 떠올라. 막 내 흑역사 막 갑자기 탁 떠오르고 잠 확 깨.
잠 절대 안 와 그러면. 아, 개 짜증나네. 핸드폰 또 만지작만지. 내가 별짓을 다 하는 게 잠을 잘 때 핸드폰 블루 스크린을 많이 보면, 그 블루라이트를 많이 보면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블루라이트 끄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누래져요.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누래 이러는데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저거 되거든. 블루라이트 꺼놓고서 4시간 동안 핸드폰 하고 있고 새벽 3시, 4시 될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뭔 소용이냐 그게. 어? 오히려 눈이 안 아파서 더 오래 해, 개 같은 거.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끄는 건 상관없고 내가 졸리고 약간이라도 내가 이걸 뭔가 보고 있거나 뭔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살짝 감았는데 살짝 잠들었던 것 같아. 약간 꿈꾸듯이 아니면은 막 뭔가 망상을 막 펼쳤는데 그게 막 모든 것들이 막 갑자기 막 중구난방으로 막 떠오르고 이럴 때는 이거 졸린 거다라는 걸 다 바로 파악하고 눈 뜬 상태에서 핸드폰 해가지고 버리고 그러고서 바로 자요. 그때 시기 놓치잖아. 그러면은 한 3시간 4시간 있다 잠들어. 다이어트하고 좀 살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호르몬은 잠을 개판으로 자면 호르몬이 이상이 오면은 다이어트가 안 돼요. 살이 안 빠지고 근육도 안 붙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낮에 해를 많이 봐야 돼. 목 뒤하고 얼굴, 팔 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한 30분 이상 완전 창문도 아니고 그냥 생해를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해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야 저녁에 잘 때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편집자분이 달아줄 거예요. 그 호르몬이 잘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낮에 활동했구나. 피곤하겠네. 재워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호르몬이 탁 나오면은 그 호르몬이 나오자마자 수면제야. 천연 수면제. 그럼 쫙 나오면은 와, 이러면서 햇빛을 잘 안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를 못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밖으로 안 나가서 그런 거거든. 밖으로 왜 안 나가겠어? 알죠? 그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눈치 보이고 그래서 새벽에 활동을 하다 보면 해가 떠 있을 때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아주 해가 쨍쨍할 때 잠 졸라 자라 그냥. 안막 돈도 없는데 안막 커튼 사서 방에다가 안막 커튼 달아놓고 자. 그러고서 탁 일어나도 밤이야. 비타민 D가 모자라서 나중에 고추처럼 허리가 휘어가지고 이러고 다녀. 아니 지금 11시인데 제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완전 깨있는 사람들이죠. 제 방송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저녁 방송을 안 봐야죠. 자, 저녁 방송들 다 끊으세요. 낮으로 아침으로 넘어오세요. 아침에 방송 보고 있으면 그래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계속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활동하고 그러지 못하고 밤에 일어나고 저녁에 오후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안 좋아졌잖아. 이번 년에는 입원도 안 했어요. 이번 년에 감기 때문에 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닌겔 맞은 거 제외하면. 근데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그게 막 뭔가 꼰대 마인드고 막 뭔가 정형화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사에게 수억 년부터 진화를 해온 거야. 밝을 때는 활동하고 어두울 땐 빛이 없으니까 자게.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낮에 해를 한 30분 보고 잘 자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활동을 해야 돼요. 일정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배 두들기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한창 봄에 그러거든요. 7시에 밥 먹고 8시에 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 그래 4시 5시에 방송 준비해. 그 아침 6시에 방송 켜. 그래서 봄 되면은 아침 6시에 방송을 많이 켜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절에 따라 그 방송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겨울 되면은 조금 늦게 시작하고 다시 해가 길어지는 때가 점점 오고 있으면 아침에 일찍. 아저씨가 아이고 저 앞에 사고 났다고 다 세우는구나 사람들. 저 이제 바닥 보면 맨질맨질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네. 와 20중 출놀? 블랙아이스가 이제 얼면 투명해지잖아. 근데 이 도로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뗏물이 나오잖아. 시커먼 뗏물. 근데 그 시커먼 뗏물이 코팅되듯이 얼어버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도로 같아. 반짝반짝거리는 아스팔트 도로 같은데 그게 다 얼음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이 위에 이렇게 빙판처럼 돼 있는 게 아닌 아스팔트 모양인데 그 위에 아주 얇게 아주 춥게 차갑게 얼음이 코팅돼 있는 거라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분간이 안 돼. 근데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보면 바퀴 자국대로 이렇게 말라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는 볼 수는 있어. 근데 저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크게 사고가 날만 하지. 근데 방금 전에 보내주신 저 영상 차주분은 그 나중에 사람들 사고 난 거 이거 저거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건데 아니 저게 저 사고였다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 사고인데 나 불과 50m 전에 차 막혀서 뭔가 했는데 소름이었다고? 와 큰일 날 뻔했네. 아 진짜 아까 나온 그 아저씨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런 때는 내가 운전 스킬을 하나 알려줄게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돈다. 이미 차가 돌기 시작하면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돼. 최대한. 자, 눈이 와. 차를 끌지 마. 근데 차를 끌 수밖에 없어. 그럼 내 타이어가 우선 사계절 타이어나 혹은 윈터 타이어인지 확인을 해야 돼. 후륜이다. 후륜인데 썸머 타이어 끼고 있다? 근데 눈 오는 거 안다? 근데 끌고 나간다? 그거는 머리에다 대고서 총 쏜 거랑 마찬가지. 그냥 나 오늘 죽어야지 이러고서 총 쏜 거랑 마찬가지. 저렇게 앞에서 막 브레이크 잡고 막 쓰는데 막 미끄러지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저 차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 바닥이 존나 미끄럽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냐? 브레이크를 뗐다 붙였다 ABS? 아니야. 무조건 기아 변속을 해야 돼요. 기아를 내려야 돼. 강제로. 그 보통 수동 아니고 요즘 다 자동일 텐데 자동 그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존나 눌러야 돼. 마이너스를 계속 넣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 차 바퀴가 구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에다 부하를 줘서 구동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굴러가고 있는 와중이라 덜 미끄러지고 거의 안 미끄러져. 그래서 나는 강원도나 이런 데 갈 때 차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막 쫙 이렇게 드리프트 칠 때 있거든? 50으로 달리는데도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막 이렇게 밀려. 그런 데가 있어. 눈이 아주 진눈깨비처럼 내리는데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싹 깔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길 내가 최초로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무조건 브레이크 밟으면 쫙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런 때는 속도를 기아로 해야 돼. 기아로. 무조건. 엔진 브레이크를 여러분들이 보통 안 써서 모르는데 그냥 신형차나 새로 뽑은 차는 엔진에 부하가 많이 가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안 쓰는 게 맞아.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도 될 정도의 연식이 되고 내가 중고차를 타고 있고 내가 좀 오래 탄 차다.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를 언제 많이 자주 사용해야 되냐면 이거는 나중에 타이어 바퀴 그거 마모도 때문에도 자주 써요. 저는 i30 탈 때 내가 파란불이어서 달리고 있다가 바로 앞에 빨간불이라 차들 정지하면 무조건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한 2번 넣잖아. 그러면은 막 넣는다 그래서 4단에서 갑자기 1단까지 가지 않아. 으앙 막 이러면서 막 날아가려 그러지 않아. 얘가 자기가 적정 RPM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 막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그래서 4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한 번 이렇게 내리면 바로 3단으로, 그때는 3단으로 바로 내려와. 잉 하면서 3단으로 바로 내려와. 그래서 잉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계속 이렇게 위로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누르고 있으면 잉 하다 또 2단 들어가면서 잉 이렇게. 그리고 하나 또 팁 드리자면 언덕에서 약간 너무 가파른 언덕 말고, 너무 가파른 언덕은 그게 안 돼. 언덕에서 올라가야 될 때, 언덕에서 고RPM으로, 그러니까 보통 스탑하고 브레이크 잡았잖아. 브레이크 잡고 차가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차가 미끌러져. 그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차를
운용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앞뒤에 차 없고 내가 조금 한번 움직여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단수를 올려. 그땐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단수를 올려. 그래서 한 3단 4단까지 올려. 한 4단 정도로 올려. 그러고서 고단에서 스타트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PM은 높게 치려고 그러는데 구동은 느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RPM이 들어가는 것만큼 구동축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 저단일수록 RPM을 치면 RPM 치는 그 힘만큼 구동축에 그 힘이 다 들어가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뭐 비는 솔직히 그 비에서 미끌리면 차 버려야지. 눈이 미끌리고 그러는 차들은 내가 이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려 그러니까 엑셀을 미친 듯이 밟는 거야. 막 이런 막 겨울에 이제 여기저기 걸어다니다 보면 막 비명 소리 같은 거 들리지. 막 타이어 막 불 붙는 소리 같은 거 삐막 이러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자리에서 바퀴만 돌아. 개빠르게 막 바퀴만 계속 돌고 있어. 그리고 안 올라가. 오히려 뒤로 밀려요. 바퀴는 올라가려고 막 이러는데 안 올라가고 막 이렇게 비틀리면서 옆으로 막 이렇게 비틀리면서 뒤로 후진해. 그러면서 뒤차 박는 거야. 그럴 때에는 너무 그 가파른 경사가 아닌 이상 조금 완만한 경사인데 내가 그 완만한 경사에 신호등이 있어서 멈췄는데 출발해야 되는데 바닥이 얼어있고 내 차가 미끌리는 게 느껴지면 뒤에 차가 없는 상태에서 단수를 고단으로 놓고 엑셀을 살살 밟아서 천천히 구동하게 해야 돼. 처음에는 엑셀 밟은 걸로 차가 멈춰있을 정도까지 엑셀 RPM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하면은 그 정도에서 살짝 부드럽게 이제 천천히 밟아서 천천히 굴러가게 해야 돼. 근데 제일 좋은 건 차 세워놓고 그냥 저거 껴야 돼요. 체인 감아야 돼. 체인 감기도 힘들고 뭐 그러면 요즘에 스프레이 있어요. 존나 뿌려. 한 통 다 쓴다는 생각으로 존나 뿌려. 그냥 앞뒤 양 네 바퀴 전부 다 존나 뿌리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살짝 걸어서 이제 가오면 출발하면 거기서 빨리 탈출이야. 제가 말하는 건 다 웬만하면 앞차 뒤차가 없을 때 해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탈출하고 다시는 거기 그런 데를 가면 안 돼. 그 날은 다시는 언덕배기가 있는 데를 가면 안 돼. 무조건 평지로만. 웬만하면. 아니면 완전 살짝 언덕인 곳. 진짜 완전 눈으로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살짝 언덕인 그런 데로 살살 다녀야지. 살살 해서 집으로 어디 목적지 빨리 도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옥이야. 집이 언덕에 있으면은 차를 버려야죠. 집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눈 올 때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살얼음이 얼고 그런 데가 좀 많아요. 산간지방이나 아니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아주 추운 곳, 기본적으로 그런 곳들은 이슬만 내리고 날이 좋아서 이슬만 내리고 비가 내려도 얼어요. 제일 좋은 거는 월동 준비를 해서 체인을 싣고 다니고 네 바퀴를 전부 윈터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렇게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운전을 좀 삼가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곳을 피해서 다니거나 그러는 게 제일 맞죠. 그래서 겨울에는 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거 맨날 이거 확인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맨날 뭐 어디서 눈이 오는지 어디가 몇 도인지 막 이거 다 확인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렇게 힘든 때를 대비해서 누가 앱 좀 만드세요. 이거 장사됩니다. 그 앱 만들어서 그 앱 연결되게 하고 거기에 광고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하면은 그 광고 미친듯이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 만약에 사고 나고 어디 눈이 오고 어디 이슬 내리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빙판길 조심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그냥 앱에서 갑자기 알림이 내 주위 1km나 한 10km 안으로 어디로 가는 곳 어디 위치 뭐 빙판길 위험 뭐 이런 정도만 알려주는 겨울용 앱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좋지. 지금 누구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만들어서 그거 광고 붙여서 그냥 공짜로 풀어봐. 너도 나도 다 받았었을걸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저희 집이 좀 고층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영화 미스트 알아? 미스트처럼 안개가 쫙, 안개도 아니야 구름 같아. 구름이 쫙 껴져 있고 저기 태양이 탁 떠 있고 그 구름 위로 저기에 반대쪽에 있는 아파트, 높은 아파트의 머리 부분이 탁 이렇게 한 두 개 이렇게 탁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집 앞에 원래 도로도 있고 막 논밭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싹 다. 근데 그게 스모그야. 미세먼지 농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딱 보면 미세먼지 농도 엄청 안 좋아.
막 PM10, PM2.5 막 완전 막 극이야, 끝이야. 막. 이게 높은데 사는 사람들은 아마 바로 느낄 거예요. 집 바로 앞에 앞집이 보이거나 바로 앞에 그냥 앞에 아파트가 보이거나 이런 데 살면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안개가 꼈네, 그냥 뿌연해, 약간 요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는데 공기가 오늘 공기가 안 좋네, 공기가 오늘 좋네, 이거를 판독하기가 힘들어. 근데 나는 높은 데 사는데 앞에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이렇게 보면 참 매일매일이 요즘 힘든 게 안개가 아니라 먼지가 개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막 집에 공기청정기가 다 필수적으로 한 대 정도는 있죠, 최근에. 이게 그냥 공기청정기를 안 써도 되는 정도면은 옛날처럼 그냥 안 쓰고 살았을 텐데, 저는 약간 이 기관지가 되게 예민해서 습도가 40도 밑, 그리고 먼지가 많거나 40도 미치거나 아니면은 먼지가 많거나 그러면은 잔기침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게 적응이 될 때까지는 잔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 건조해진 것도 건조해진 건데 미세먼지가 미친 듯이 많아지면서 기침이 엄청나. 특히 밖에 나갔을 때 약간 날씨도 추워서 기도도 약간 수축하는데 거기다가 건조하지,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찌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나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미세먼지가 있던 없던, 겨울이나 이런 좀 추워질 때쯤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이다 싶으면, 특히 저 어제 머리 개 아팠거든요. 어저께 방송하는 내내 머리 아팠어요. 체한 것처럼 머리가 아팠는데 그 타이레놀 먹어도 머리 아픈 게 안 없어지더라고.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그런 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두통이 미친 듯이 오는데 내가 뭐 이거에 대한 예민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체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체한 건 아닌, 그냥 엄청 머리 아파요, 진짜로. 그래서 미세먼지 있고 이런 날에는 진짜 공기청정기 풀로 돌려. 근데 공기청정기 풀로 돌려놓는 것도 돌려놓는 건데, 이 집 안에 어떻게 공기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집에 저거 있거든요. 미세먼지 체크하는 거야. 이거 들고 내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봤는데 창문 옆에 오죠. 커튼은 그냥 근처에 갔을 때도 오염도가 높은데, 커튼 이렇게 탁 한번 살짝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탁 하잖아. 미친 듯이 올라가.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창문 근처로 가져가면은 이게 올라가거든, 수치가. 제일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창문 양쪽으로 닫아놓은 끝에 부분이 아니라 창문끼리 붙는 가운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창문 한번 봐봐요. 아무리 잠근다고 잠궈도 거기가 1mm에서 2mm 정도는 떠 있어요. 거기로 미세먼지가 닫아. 근데 바깥쪽 창문을 닫으면 괜찮냐? 바깥쪽 창문도 똑같이 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중구조 샷이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S자 그리면서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 미세먼지 많은 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근데 전부 우리나라 거다라고 하는 건 완벽한 개소리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중국 쪽에 있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느끼는 미세먼지 양하고, 우리나라가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불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먼지가 갇혀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미세먼지하고 농도 차이가 다르고 냄새가 달라요.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온다라고 하면 거의 한 7-80% 확률로 타는 냄새가 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스눌스쿨.net이라는 건데, 지구에 대한 대기나 뭐 바다 이런 거에 대한 지구 시스템에 대한 그 정보를 올려주는 데거든요. 보통 이거 태풍 확인할 때나 요런 때 많이 봐요. 제가 파티큘레이트, 이 먼지거든. 여기 이제 PM2.5, PM10 이런 거 많이 봤죠? 자, PM10으로 볼게요. 이게 지금 PM10이 초미세먼지야. 지금 미세먼지 장난 아니잖아. 그치, 우리나라 전체 다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 지금. 과거로 갑니다. 어제로 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 낮에는 좀 덜해. 좀 따뜻하거나 그럴 때는 좀 덜해요. 그래서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먼지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저녁 6시에서 7시. 이게 뭐냐, 그냥 한참 내가 이걸 봤거든. 뭐냐 하면 중국 애들 중에 그 도시가스로 돼서 가스 난방하고 보일러 난방하는 애들보다 내륙 쪽엔 아직도 석탄으로 밥을 하고 석탄으로 그 집을 데우고 그런 집들이 훨씬 많은 거야. 그리고 중국 그 정책상 석탄 사용을 권장을 해요. 가스나 이런 인프라가 안 들어간 데에선 그런 추위나 이런 거를 이겨내고 밥을 만들어 먹고 이런 때 석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석탄 사용을 권한단 말이야. 싸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가을이어서 저 정도지, 겨울 돼서 영하대로 떨어지면 6시도 아니고 5시 정도 되면은 저게 난리가 나요. 아주 새빨갛게 올라와요. 그냥 완전 전체가 그냥 완전 새빨갛게 까맣게 완전 새까맣게 올라. 근데 이제 저 바람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바람이 남쪽으로 확 밀던지, 아니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이 따뜻한 바람이 확 위로 올라가던지,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보통 완전 여름이나 완전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좀 많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름은 그 미세먼지 없이 좀 사는데 겨울에는 왜 그렇게 하는데도 미세먼지가 가끔씩 오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시간쯤 되고 그러면은 먼지가 미친 듯이 생기는데 그게 아침까지 고여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이 기단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한국 쪽으로 바람이 흘러오게 조금이라도 되면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워낙 많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니까. 사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태우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들이 한국 옆에 있는 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공장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그런 미세먼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몇 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확 와닿기 시작한 건, 그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미세먼지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갈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갈 곳이 없어. 그나마 얼굴이 비슷한 아시안 계열 쪽으로 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생각만 한번 해봤는데, 인종이 다른 나라 가면은 인종차별 당할 것 같고, 가려면은 저기 인도네시아 있는 데나 뭐 말레이시아 뭐 이쪽 근처나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더라도 약간 얼굴이 달라 우리랑.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북진 통일을 이뤄서 북한을 먹어.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 강을 폭파시켜. 멘틀 있는 데까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뜯어서, 우리 한반도 그대로 뜯어서 여행을 떠나. 그래가지고 호주 옆이나 아니면 저기 유럽 있는데 옆에 이런 데 있지, 이쯤에다 이렇게 갖다 놔 그냥. 어릴 때 태권도에서 친구 데려오면 미니카 준다 해서 4-5명 데려갔는데, 초등학교 근처나 초등학생이 많이 있는 곳에는 항상 태권도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는데, 저도 이제 내년 초면은 이제 금다리가 세상에 나오니까 육아나 뭐 그런 애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 관심이 많아지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고 분석해본 결과, 많은 그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우리를 태권도에 보내고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아주 옛날부터 오던 국룰이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태권도장이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집에 와서 빨리 자고 삶이 편해져.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라는 거야. 왜 아기를 아직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바로 이해가 되게 얘기가 되려나 이게 모르겠네. 자기가 아기 강아지나 아기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계세요? 아기 강아지나 아기 고양이 키우면 아우 난리가 나요. 그냥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날라다니고, 특히 아기 강아지들은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머리카락 막 다 쥐어 뜯어 먹어요. 막 머리카락 잡고서 이렇게 막
이빨 닦고 막 이러면서 누워있으면 머리털 다 뜯어. 일어나라고. 그럼 일어나서 밥 줘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 그러다 갑자기 기절하듯이 발 4개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 자. 그냥 바닥에 갑자기 탁 누워서. 그리고 딱 일어나면은 다시 무슨 배터리 충전된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미친듯이 뛰어다녀. 막 발밑에 계속 붙어가지고 막 발가락 물라 그러고 막.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람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어. 날라다닌 거야. 친구들 만나러 맨날 뛰어나가가지고 나가 놀고. 물론 뭐 핸드폰이나 막 이런 걸 요즘 접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노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이제 슬슬 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보고 막 학원 다니고 이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랬어. 나는 놀이터에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고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이랑 맨날 철봉 정글짐 그 사람 잡는 그 기구 하나 있어요. 정글짐이라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틀만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무조건 어디 다쳐서 나와. 발이 걸리든 팔이 걸리든 하루에 한 명 부상자 꼭 속출하는 그 놀이 그 기구가 있는데 그 지금은 없을 거야. 옛날에는 거기 안에 기어 들어갔다가 몸 껴가지고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막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껴가지고 막 몸 이렇게 돼가지고 야 손 좀 잡아줘 빼줘 막 이러고 막 맨날 그 쇼를 하고 동네 있는데 동네방네 여기 그냥 저 꼭대기부터 저 밑에까지 그냥 올라왔다 내려왔다 맨날 난리를 치고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 조성하고 이러면서 언덕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걸 다 편편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아파트 단지 만들고 이래서 사람들 좀 걸어다니기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평지를 다니고 그러지만 저는 그 개발이 아주 더딜 때에 그 산 비탈길 같은 데 살았기 때문에 막 친구네 집 저 밑에 다운타운이야. 저 밑에야. 내려가서 거기서 놀다가 집에 올라오려면 허벅지 터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허벅지가 진짜 좋았어. 그리고 태권도 다니고 유도 다니고 그러니까 몸에서 발산되는 그 에너지를 집에서 풀려면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괴롭히니까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운동을 계속 시킨 거야. 그래서 격기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다른 애들은 막 무슨 컴퓨터 학원 다니고 주판 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 저는 막 그런 데 가서 한 달 다니다가 재미없어 안 갈래 그러고서 안 가고 맨날 운동만 하는 거야. 나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라니까. 근데 재밌기도 하고 가면. 근데 지금 다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을 안 하고 있었으면 내가 미쳐버렸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 내가 얼마나 내 금다리를 조금 금다리가 아들이에요. 얼마나 불안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기억이 있는데 뭐 했냐면 자전거하고 롤러블레이드라고 지금은 인라인이라 그러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롤러스케이트 있죠. 그걸 타고 그 언덕 꼭대기부터 막 내려왔다 올라왔다 친구네 집 갔다가 저기 어디 놀러 갔다 저수지 놀러 갔다 저 앞에 갔다가 막 난리 막 산 꼭대기 올라갔다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막 저 약수터 갔다가 막 놀이터 갔다가 놀이터가 막 한 6개 7개 돼. 그 6개 7개 되는 그 놀이터를 다 돌아야 돼. 순찰 돌듯이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아니면 혼자서. 그리고 문방구들 답사 다녀야 되고 문방구에서 이번에 새로 그 미니카 누가 잘 타는 막 잘 쓰나 미니카 어떤 애가 잘 굴리나 막 그런 거 구경해야 되고 여기다가 막 그 구급 박스 있지 이렇게 열면은 단계로 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그 구급 박스 플라스틱으로 된 거 거기다가 막 미니카 넣어가지고 그러고서 이게 무슨 배달하듯이 이렇게 하고서 막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탁 문방구에다 내려놓고서 거기서 애들이랑 미니카 탁 돌리고 막 그러다가 또 다른 문방구 접수하러 탁 다시 집어넣고서 또 달려가지고 또 다른 문방구 가서 또 돌리고 막 드래곤볼 맨날 뽑기 뽑고 오락 끼는 데서 맨날 오락기 하고 하루 종일 그지랄하면서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공부랑 맨날 아주 허구한 날 초등학교 내내 그러고 노는 거야. 초등학교 내내. 그게 학교 갔다가 눈 땅 떠가지고 씻고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뭐 가방 놓고 뭐 이러고 올 시간도 없이 가방을 든 상태에서 그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저녁에 해지기 전쯤에 한 5시쯤 돼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잘 잤지. 아 팽이 오졌지. 나는 쇠팽이. 우리 형이 나보다 5살 많아. 문물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동년배 친구들은 플라스틱으로 돼서 옆에 쇠로 돼 있는 그런 팽이를 돌리는 거야.
뭔지 알지? 가운데 심만 쇠고 옆에 테두리만 쇠 막 다그닥거리는 쇠로 범퍼되어 있는 플라스틱 팽이를 돌리는 거야. 나는 형이 쇠팽이 그냥 무쇠팽이 그냥 전체가 쇠야. 내가 봤을 때 그거 납이야. 그거 납 아니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존나 무거워. 진짜 그거 들고 다니는데 아령 들고 다니는 느낌. 빡빡 감아. 빡빡. 우리 형은 그걸 2번을 감아. 2번을 감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2번 땡겨. 근데 나는 팔이 짧아서 그렇게 못하고 한 번만 감는데 빡빡 감아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돌고 있잖아. 야 찍어서 부셔버린다 이러면은 그냥 부셔봐 막 이래. 왜냐면 자기네들 한 번도 부셔본 적이 없거든. 쇠팽이 그냥 들어서 옆날로 갖다 바닥에 찍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이렇게 쇠 심이 있잖아요. 쇠 심이 있고 옆에 이렇게 돌고 있잖아 팽이가. 쇠 심을 중심으로. 그럼 옆면에 그 플라스틱인데를 빡 치면 순간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쇠랑 플라스틱이랑 분리가 돼. 그럼 이 쇠 심이 빠져. 그럼 이제 그 팽이는 버려야 되는 거야. 고정시키려면 녹여서 붙여야 되는 거야. 다 부시고 다녔어. 그래서 애들 다 부셔버려. 부셔도 되지? 너가 부시랬어. 부셔봐. 막 돌리고서 막 야 빨리 돌려. 힘 없어지니까. 난 안 돌려. 바닥에 집어던져. 100이면 100 다 울먹거리거나 울어. 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금다리가 그 에너지를 나에게 쏟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태권도장에다가 한 4시간씩 가둬야 돼. 못 나오게. 태권도장이 됐던 유도장이 됐던 무슨 검도장이 됐던 어디가 됐든 보내서 집에 왔을 때 입술 초록색 될 때까지 거기서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 내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겠더라고. 보통 아버지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해준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는 그런 행동을 나랑 똑같이 하나, 이런 걸 많이 느낀대 아버지들이. 아들을 보면서 나의 어릴 때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근데 만약에 금다리가 날 닮아서 나랑 똑같이 하면 난 미쳐버릴 거야. 금달아 아빠 재밌다. 나 가서 놀아. 아빠 빨리 차봐. 보리랑 놀아. 보리. 전국에 계신 태권도 체육관 관장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금다리 잘 부탁드립니다. 다치지 않게 힘 쫙 빼서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나온 아이의 24시간. 복사 온열기, 실온 적응이 어려운 아기들이 이곳에 머문. 혈관 확인, 탯줄 자르고 탯줄 혈관 통해 동맥과 정맥을 확인. 남자아기일 경우 불알이 2개 있는지 확인. 대천문, 소천문 얼굴 검사. 정수리, 숨구멍, 머리 크기, 이목구비 등 확인. 손, 발가락 수, 다리 길이 등 확인. 어깨뼈, 척수뼈 확인. 타악 반응 검사. 손발을 자극하면 움츠리는지에 대한 반응. 이물질 제거. 기도와 코 속 등 몸에 있는 분비물을 제거. 체중 재기. 보통 3회 이상 측정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 속사계로 몸 감싸고 발도장 찍기. 국의 파열 검사. 입안에 구멍이 뚫렸는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 차트 정리 및 팔찌, 발찌 채우기. 태어난 시간, 성별, 엄마 이름 등을 기입. 체온, 맥박수, 신체 측정 각종 검사를 되풀이함. 첫 목욕. 몸을 닦은 뒤에 눈, 탯줄, 항문 등을 소독함. 예방 접종. B형 간염 1차 접종 실시 및 비타민 K 주사. 우리 금다리는 다행히도 저 안 닮아서, 이프님 닮아서 보통 다른 애들보다 머리 크기가 작아요. 몸은 정상적인 크기인데 선생님이 아유 머리 크기가 작아서 좋으시겠어요. 다행이다라고? 나는 완전 북방계거든. 북방계의 특징, 가슴통이 커. 이게 가슴 뼈가, 몸통이 커. 이게 몽골리안들 몸통이 크고 팔다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짧아. 허리가 길고 하체가 짧아.
근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고 이제 재거나 그랬을 때 이제 비율적으로 그런 거지. 눈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사람들 보통 북방계가 이제 북쪽 저기 몽골 있는데 그쪽에서 피를 계속 물려받아서 내려오. 그래서 북방계 사람들이 지방이 많고 그래서 추위를 안 타. 추위를 거의 안 타고 그리고 이 뭐라 그래 몸통이 크기가 크니까 그만큼 몸통에 그 코 있는데 근육 용량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좋아. 기본적으로 그냥 운동을 안 하더라도 힘이 좋고 그 근육이 잘 발달하고 지방도 잘 발달해. 그래서 몸이 안 예뻐. 그냥 막 커지기만 해. 막 덩어리가 예쁘게 만들려면 나중에 데피니션 작업을 해서 커팅 작업을 해서 지방을 잘라버려야 돼. 태워야 되는데 지방 태우는 게 잘 안 되지. 습성상 지방이 계속 축적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냥 커지기만 해. 존나 징그럽게 막 그냥 막 찌찌도 막 이만해지고 어깨도 막 이만해지고 팔도 막 이만해지고 막 복근도 막 이만하게 튀어나오고 막 누가 보면 뱃살인 줄 알았는데 뱃살 아니고 막 복근이고 막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고 막 등 근육도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짝짝짝짝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그냥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서 이렇게 자라. 그리고 이제 남방계는 어깨가 우선 좁고 몸이 얇어. 가슴통이 얇고 보통 모델들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 가슴통이 작고 얇어. 그래서 옷을 입으면은 옷 맵시가 나는 사람들. 팔다리가 길고 얼굴이 길거나 작고 목이 길고 딱 요즘 연예인들 상이죠. 완벽한 남방기. 그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 눈두덩이 있는데 눈썹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눈에 쌍꺼풀이 있을 확률이 크고 코가 크고 몸에 열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타고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찌고. 저는 어렸을 때는 남방계였는데 30대 넘어가니까 북방계가 됐어요. 저도 운동하면은 바로바로 근육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바로바로 그 근육들이 뼈를 잡아주고 바로 데미지를 줄여주고 그런 스타일이라 운동하면 운동하는 재미가 있어. 나는 이제 운동하면은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보통 운동하는데 근육량이 안 늘고 데피니션도 안 늘고 아무것도 안 느는 거 같고 그냥 몸만 아프고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제 북방계인 사람들은 먹으면서 운동하면은 막 펌핑 되는 게 느껴지고 그 크기가 커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제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지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도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운동을 할 게 뭐 있나 하다가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중3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중3 때 할 때는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모르고 관장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러다 말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고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아저씨 중에 옛날에 보디빌더 하던 아저씨가 있어. 내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렉 프레스하고 레그 프레스로 쭉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밀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아저씨가 탁 이렇게 몸 이렇게 보더니 가슴 인대를 딱 치면서 야, 넌 계속 운동해라. 왜요? 넌 운동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몸이야. 뭔 말인지 몰랐어요. 북방계. 북방계. 가슴통이 크고 힘이 좋고 근육이 금방 쌓이는 북방계. 북방 보디빌더. 가슴통 뼈 자체가 이렇게 열려서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보통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데 그 남방계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좀 살이 안 찌는 사람들 체질 보면은 가슴뼈가 이렇게 오므라져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몸이 판판해요. 빨래판처럼. 근데 북방계인 사람은 딱 옆에서 보면 나랑 비슷해. 북방계인 사람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슴통이 이렇게 가슴에 앞으로 나와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뼈 자체가 갈비뼈 자체가 이렇게 열려서 쫙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다 튀어나와 있어. 몸통이 커. 이 몸통이 두께가 커. 그리고 옛날에 기침하다가 피 나와가지고 병원 가서 폐 사진 찍고 폐 이거 크기 재고 막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 막 그거 막 이거 호흡기 끼고 막 뛰는 것도 하고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시나 봐요? 그래. 아니요, 안 하는데요. 뭐 지금 피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뭐 폐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기침을 많이 해서 기관지인데 모세혈관이 찢어져서 그렇게 피가 나오는 것 같고 폐 용량이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그래요. 웬만한 수영 선수 같이 그렇게 폐가 발달이 돼 있네요. 가슴통이 크니까 폐가 졸래 큰 거야. 다른 사람보다 폐가 막 몇십 프로 크대. 스쿠버에서 그러지는 않아. 스쿠버 그냥 여러분들 스쿠버는 숨을 참는 운동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비를 착용하고 숨을 쉬는 운동이지. 스쿠버를 했다고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질 않을 것 같은데. 저 가끔 가다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계속 내뱉는 거 하면은 애들이 형 중간에 숨 쉬었지 뻥치지 마 이러잖아요. 가끔 가다. 남방 내가 봤을 때 내 자식인 우리 금다리는 우리 와이프를 많이 닮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머리 크기부터가 작아. 원래 그 주수에 딱 맞게 평균치가 있어요. 신체는 평균치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몸무게도 평균, 다리 길이도 평균, 키도 평균, 다 평균이야. 머리 크기만 몇 주 좀 작아. 그러니까 본래 주수보다 좀 작은 편이야. 그래서 아기가 머리가 작네요. 작게 나오겠네요. 형 애 머리는 금방 기다려봐야 돼. 너가 뭘 알아? 너 아기 낳았냐? 난 태어나지도 않은 내 새끼한테 훈수 두고 있는 이 새끼. 형 나는 머리가 54호인데 얼굴이 존나 커. 아니겠지. 형 내 머리가 군대 모자 61호거든? 너 뭐 애기 때 사진 있어? 까불어 씨. 나 군대에서 55, 56호 이런 거 썼어. 나도 여기 턱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갑자기 이 하악 근육이 여기가 발달해서 그렇지. 여기 없으면은 얼굴 작은 편이야. 이렇게 생겼어. 전체적인 생김새는 이프님, 애교는 보리, 언어 능력은 개보고 닮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살이라니까. 내일 오죽했으면 이거 보톡스 맞으러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살이에요. 기분 나쁘더라고. 의사 선생님 이건 주먹입니다. 이건 주먹입니다.